서유진의 하루는 늘 그랬듯 고요한 아침 햇살과 함께 시작되었다.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그녀의 손길로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값비싼 예술품과 디자이너 가구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 공간의 진짜 중심은 언제나 하나, 그녀의 딸 하늘이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하늘의 방문을 열고 들어섰다. 곤히 잠든 딸의 얼굴을 감싼 창백한 기운을 살피는 것이 그녀의 첫 번째 일과였다. 하늘이는 희귀한 만성 질환을 앓고 있었다. 10살, 남짓한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운명이었지만 아이는 단 한 번도 칭얼대거나 불평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엄마를 위로하듯 맑게 웃어 보이는 날이 더 많았다. 유진은 그런 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은 오직 하늘이를 중심으로 돌고 있었고 남편인 강민혁이 세운 건설 제국의 안주인이라는 역할은 그 다음이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유진의 움직임은 정교하고 우아했다. 하늘이를 위한 특별 식단은 영양사의 처방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들어졌다. 신선한 유기농 재료들이 그녀의 손에서 먹음직스러운 요리로 변해가는 동안 집안은 온화한 음식 냄새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 온기 속에서도 유진은 마음 한구석에 서늘함을 떨칠 수 없었다. 남편, 강민혁의 부재가 만들어내는 공허함이었다. 강민혁은 대한민국의 건설 업계를 주름잡는 J&H 건설의 회장이었다. 밖에서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이자 성공한 사업가로 통했다. 결혼 초 그의 다정하고 헌신적인 모습에 유진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늘이의 병이 깊어지고 사업이 번창할수록 그는 서서히 변해갔다. 집은 그에게 잠시 머물다 가는 호텔이 되었고 아내와 딸은 그의 화려한 삶을 장식하는 액세서리처럼 여겨지는 듯했다. 식탁에 앉은 민혁은 신문을 넘기며 무심하게 말했다. 오늘 저녁 약속 있어. 늦을 거야. 그 말에는 아내의 하루, 일과나 딸의 안부에 대한 질문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유진은 익숙하다는 듯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들의 대화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사실과 통보만이 오갈 뿐 따뜻한 감정의 교류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식사를 마친 민혁이 넥타이를 고쳐 매며 현관으로 향했다. 유진은 늘 그랬던 것처럼 그의 재킷을 들고 따라 나섰다. 하늘이 상태는 좀 어때? 그가 문득 던진 질문에 유진의 심장이 잠시 멈칫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 하지만 그의 시선은 그녀를 향해 있지 않았다. 그는 최고급 구두의 광택을 확인하며 건성으로 물었을 뿐이었다. 실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어제 약간의 발작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안정이 필요하다고. 유진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민혁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알았어. 필요한 거 있으면 비서한테 말해.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강철 같았다. 돈. 그에게 가족은 이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는 아내와 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은 채 집을 나섰다. 묵직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유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완벽해 보이는 이 결혼 생활의 이면에는 이토록 거대한 균열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녀는 애써 눈물을 삼키며 하늘이의 방으로 돌아왔다. 잠에서 깬 하늘이가 엄마를 보며 생긋 웃었다. 엄마, 아빠 회사 가셨어. 아이의 순수한 물음에 유진은 차마 아빠가 너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갔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유진은 딸의 곁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주기 시작했다.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조용한 방을 채웠고 하늘이는 금세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하늘이의 웃음소리가 유진에게는 살아가는 이유이자 버틸 수 있는 힘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자신이 지켜내야 한다고. 남편의 무관심과 냉대가 깊어질수록 그녀의 모성은 더욱 단단해졌다. 오후에는 하늘이의 주치의인 박 교수가 왕진을 왔다. 그는 국내 최고의 소아치료한 권위자였고 민혁이 막대한 돈을 들여 초빙한 사람이었다. 박 교수는 능숙하게 하늘이를 진찰하고 유진에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일러주었다. 하지만 그의 태도에는 어딘가 미심쩍은 구석이 있었다. 그는 유진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피했고 하늘이의 상태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만을 늘어놓았다. 정말 괜찮아지는 걸까요? 유진이 불안한 마음으로 묻자 박 교수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회장님께서 이렇게까지 신경 쓰시는데 당연히 좋아져야죠. 걱정 마십시오. 사모님. 그의 말은 위로라기보다 무언의 압력처럼 느껴졌다. 그는 민혁의 사람이었다. 그의 말과 행동은 철저히 민혁의 통제해 있는 것 같았다. 유진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의심이 싹 텄다. 그날 밤 민혁은 약속대로 늦게 돌아왔다. 술에 취한 그는 비틀거리며 침실로 들어섰고 그의 옷에서는 낯선 여성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유진은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지만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이건 처음이 아니었다. 최근 들어 그의 외박은 잦아졌고 그의 주변에서는 늘 다른 여자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녀는 모른 척했지만 상처는 골물대로 골마 있었다. 며칠 뒤 유진은 민혁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그의 책상 서랍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평소에는 철저하게 잠가두는 곳이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여러 서류와 함께 낯선 이름의 호텔 멤버십 카드와 레스토랑 영수증 뭉치가 들어 있었다. 영수증에 찍힌 날짜는 대부분 그가 야근이나 출장을 핑계로 늦었던 날들이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 하나를 집어들었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2사람분의 저녁 식사를 한 내역이었다. 와인 페어링 코스와 값비싼 디저트까지. 그가 가족과 함께 외식할 때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사치였다. 그녀는 배신감에 몸서리쳤다. 그녀가 딸의 병간호에 매달려 있는 동안 그는 다른 여자와 밀회를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유진의 눈에 서류 뭉치 사이에 끼워진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왔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민혁의 팔짱을 낀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배경은 한눈에 봐도 해외의 어느 휴양지였다. 민혁 역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더없이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가 가족 앞에서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다. 사진 뒷면에는 나의 전부, 소희와 함께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소희. 그 이름이 유진의 뇌리에 각인되었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그는 또 다른 삶을 꾸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와 하늘이가 없는 완벽하게 분리된 세상 속에서 유진은 사진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다. 이 완벽한 가정이,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성이 얼마나 허술한 모래성이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유진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거대한 폭풍에 휩싸여 있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딸에 대한 미안함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민혁의 모든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의 다정한 말 한마디, 무심한 눈빛 하나까지도 모두 거짓으로 보였다. 특히 하늘이의 치료와 관련된 그의 태도는 더욱 이해할 수 없었다. 민혁은 하늘이의 치료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으면서도 정작 딸의 고통에는 무관심했다. 그는 최고의 의료진과 최신 약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하지만 유진은 그의 행동에서 진심을 느낄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대외적인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한 쇼처럼 느껴졌다. 자상한 아버지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다. 유진은 박 교수가 처방한 약들을 몰래 따로 보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하늘이의 병과 관련된 논문과 자료들을 닥치는 대로 읽어 내려갔다. 전문적인 의학 용어들은 어려웠지만 딸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밤을 새워 공부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박 교수의 치료 방식이 일반적인 가이드라인과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이었다. 그는 특정 약물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거나 때로는 불필요한 약물을 추가로 처방하기도 했다. 유진이 그 점에 대해 질문하면 박 교수는 하늘이의 경우는 특수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십시오. 라며 말을 잘랐다. 그의 과도한 자신감은 오히려 유진의 의심을 더욱 키웠다. 그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유진은 거실에서 잠든 척하며 민혁의 통화를 엿듣게 되었다. 그는 서재에서 누군가와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다. 상태는 어떻다고 해 계획대로 되고 있는 거. 맞아. 유진은 숨을 죽였다. 민혁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정함 대신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확실하게 해. 뒤탈 생기면 당신이나 나나 끝장이야. 전화 상대는 박 교수인 것 같았다. 계획이라니. 대체 무슨 계획을 말하는 것일까? 유진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다음 순간 민혁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의 모든 사고를 정지시켰다. 그 애만 없으면 소희도 나도
모든 게 완벽해질 텐데 그 애, 민혁이 말하는 그 애는 명백히 하늘이었다. 그는 자신의 딸을 없어져야 할 존재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유진은 귀를 의심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아무리 비정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자기 자식을? 하지만 민혁의 다음 말은 그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다. 보험금은 처리되고 있겠지? 금액이 크니 시간 좀 걸릴 거야. 보험금. 그 순간 유진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남편의 외도, 박 교수의 수상한 치료, 그리고 하늘이를 짐이라고 부르던 그의 목소리. 그는 단순한 배신을 넘어 자신의 딸을 해치려는 끔찍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유진은 입을 틀어막고 화장실로 달려가 격렬하게 구역질을 했다. 위액과 함께 분노와 절망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는 괴물이었다. 완벽한 가정이라는 환상에 취해 있는 동안 그녀의 딸은 바로 그 아버지의 손에 의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유진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는 잠든 하늘이의 곁을 지키며 밤새 울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더 이상 연약한 아내, 순진한 엄마로 살 수 없었다. 그녀는 딸을 지키기 위해 악마와 싸워야 했다. 그리고 그 악마는 바로 자신의 남편이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창밖을 바라보며 유진은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유진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남편의 재력과 사회적 지위가 제공하는 안락함에 안주하며 진실을 외면해왔다. 그가 주는 돈으로 딸을 치료하고 그가 마련해준 집에서 살면서 그의 사랑이 식어버린 현실을 애써 무시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는 더 이상 강민혁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오직 하늘이의 엄마, 강하늘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전사였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획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전쟁이었다. 증거를 모으고 그의 계획을 역이용해서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늘이를 안전하게 지켜내야 했다.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무모한 싸움이 될지도 모른다. 강민혁은 돈과 권력, 그리고 교활함까지 모두 갖춘 남자였으니까. 유진은 먼저 박 교수가 처방한 약의 성분을 분석할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또한 민혁과 그의 내연녀, 한소희, 그리고 박 교수 사이의 관계를 증명할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믿을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했다. 하지만 과연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그녀의 주변은 온통 민혁의 사람들 뿐이었다. 유진은 깊은 고립감에 휩싸였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포기할 수는 없었다. 하늘이의 생명이 달려 있었으니까. 유진은 자신의 보석과 비상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앞으로의 싸움에서 돈은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남편 몰래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과 친정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을 합쳐 상당한 자금을 마련했다. 그리고 믿을 만한 흥신소를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강민혁의 눈을 피해서 움직여야 했기에 모든 것은 극비리 진행되어야 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한 편의 첩보 영화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 민혁은 여느 때처럼 피곤한 기색으로 식탁에 앉았다. 그는 유진이 정성껏 차린 음식을 기계적으로 입에 넣으며 서류를 검토했다. 유진은 그런 그의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관찰했다. 저 탈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과 잔인한 계획을 생각하니 속이 메스꺼웠다. 하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오늘 하늘이 컨디션이 아주 좋아요. 당신이 신경 써준 덕분이에요. 그녀의 칭찬에 민혁은 잠시 서류에서 눈을 떼고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아주 잠깐 의심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내 평소의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래, 다행이군. 그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유진은 자신의 연기가 통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소름 끼치는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이제 매일, 매 순간 자신을 죽이려는 남자 앞에서 연기를 해야 하는 운명에 처한 것이다. 서유진의 조용한 전쟁은 다음 날부터 곧바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남편이 출근한 것을 확인한 뒤 미리 준비해둔 대포폰을 이용해 한 사설 탐정 사무소에 연락을 취하했다. 인터넷을 통해 몇 날 며칠을 뒤져 찾아낸 곳으로 전직 경찰 출신 베테랑이 운영하며 비밀 보장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평판이 자자했다. 유진은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강민혁 회장과 그의 주변 인물에 대한 뒷조사를 의뢰했다. 탐정은 노련했다. 그는 의뢰인의 목소리에 배어있는 절박함과 단호함을 금세 알아차리고는 군더더기 없는 질문 몇 개로 필요한 정보를 파악해갔다. 유진은 한소희라는 이름과 사진, 그리고 남편의 집 밖에서의 모든 동선을 빠짐없이 추적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한소희라는 여자와 박 교수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강조했다. 착수금은 즉시 익명으로 송금되었다. 첫 번째 보고는 며칠 지나지 않아 도착했다. 암호화된 이메일에는 한소희에 대한 상세한 신상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갤러리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었으며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야망이 크고 사교계에 진출하려는 욕망이 강한 인물이었다. 민혁과는 한 자선 경매 행사에서 처음 만났고 이후 그의 정부 칭부가 되어 온갖 호사를 누리고 있었다. 민혁이 그녀에게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을 얻어주고 외제차를 사주었다는 사실도 포함되어 있었다. 탐정의 보고서에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 여러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유진은 일부러 사진을 확대해서 보았다. 호텔 라운지에서 와인을 마시는 모습, 명품관에서 쇼핑하는 모습, 민혁의 차 안에서 진하게 키스하는 모습까지. 사진 속 민혁의 얼굴은 유진이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행복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여자, 한소희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번져 있었다. 유진은 심장이 조각나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이제 슬퍼할 시간은 지났다.
그녀는 사진들을 컴퓨터의 비밀 폴더에 저장하며 차갑게 분노를 삼켰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불륜의 증거가 아니었다. 하늘이의 목숨을 위협하는 저들의 음모를 파헤칠 결정적인 증거,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칼날 같은 증거가 필요했다. 유진은 탐정에게 추가 조사를 의뢰했다. 한소희의 통화 내역과 계좌 추적, 그리고 그녀와 박 교수의 접점을 찾아달라고 했다. 물론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릴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딸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악마와도 거래할 수 있었다. 탐정은 추가 비용을 요구했고 유진은 망설임 없이 지불했다. 그녀의 결심은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넌 상태였다. 며칠간 유진은 완벽한 아내의 가면을 쓴 채 일상을 연기했다. 민혁 앞에서 그녀는 더없이 온화하고 순종적이었다. 하늘이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며 그를 안심시켰고 가끔은 그의 건강을 걱정하는 다정한 말을 건네기도 했다. 그녀의 연기가 너무나 완벽했기에 민혁은 아내의 내면에서 어떤 화산이 들끓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아내를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온실 속 화초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민혁은 급한 회의가 있다며 집을 나섰다. 유진은 그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탐정을 통해 이미 그의 오늘 일정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한소희와 청담동의 한 프라이빗 레스토랑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그녀의 오피스텔로 갈 예정이었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직접 그 현장을 목격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너무나 잔인한 일이 될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가야만 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그들의 대화를 직접 듣고 확인해야만 했다. 그래야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유진은 외출 준비를 했다. 화려한 옷과 보석 대신 눈에 띄지 않는 어두운 색의 옷을 골라 입고 챙이 넓은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운전기사를 부르는 대신 직접 차를 몰고 집을 나섰다. 아주 오래전 장롱에 넣어두었던 운전면허가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다. 청담동의 거리는 화려하고 활기찼다. 유진은 레스토랑 건너편 카페에 자리를 잡고 창밖을 주시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혁의 검은색 세단이 레스토랑 앞에 멈춰 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민혁은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고 한소희가 우아한 자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레스토랑 안으로 사라졌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처럼 보였다. 유진은 주문한 커피가 식어가는 것도 잊은 채 그들이 앉은 창가 자리를 응시했다. 너무 멀어서 표정이나 대화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했다. 민혁은 연신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를 이야기했고 한소희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맞장구를 쳤다. 민혁이 직접 그녀의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고 냅킨으로 입가를 닦아주는 모습까지 보였다. 유진에게는 단 한 번도 해준 적 없는 자상한 행동들이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와인잔을 저들의 얼굴에 끼얹고 싶었다. 하지만 유진은 주먹을 꽉 쥐인 채 이성을 붙들었다. 지금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은 모든 것을 망치는 지름길이었다. 그녀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했다. 저들의 행복한 웃음소리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냉정해져야만 했다. 2시간쯤 지났을까? 민혁과 소희가 레스토랑에서 나왔다. 유진은 재빨리 계산을 하고 그들의 뒤를 따랐다. 민혁의 차는 예상대로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향했다. 유진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차를 뒤쫓았다. 주차장에 차를 세운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다. 그때 유진의 눈에 한소희가 민혁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유진은 차에서 내려 기둥 뒤에 몸을 숨겼다. 다행히 거리가 멀지 않아 그들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한소희의 목소리는 교태가 가득하면서도 날카로운 가시를 품고 있었다. 오빠,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해? 나도 이제 지쳐. 그의 병원비로 나가는 돈만 해도 얼마야? 그 돈이면 우리 둘이서. 그녀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민혁이 주위를 살피며 그녀의 입을 막았다.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민혁의 목소리는 낮고 초조했다. 계획대로 하고 있잖아. 박 교수도 잘하고 있다고 했어. 조금만 더 참아. 곧 모든 게 다 우리 차지가 될 테니까. 그의 말에 한소희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듯 투덜거렸다. 곧이라니. 그 곧이 대체 언제인데? 보험금 절차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그것만 해결되면 유진은 그 자리 얼어붙었다. 자신의 귀로 직접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정말로 하늘이의 목숨을 담보로 끔찍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병원비, 계획, 보험금,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유진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가 딸의 침대 곁에서 밤을 새우며 기도하는 동안 저 두 악마는 딸의 목숨값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신을 차렸을 때 두 사람은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진 후였다. 유진은 비틀거리며 자신의 차로 돌아왔다. 운전대에 엎드린 채 그녀는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옷깃을 적셨다. 슬픔, 분노, 배신감, 절망, 온갖 감정이 뒤섞여 그녀를 집어삼켰다. 하지만 그 격렬한 감정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얼음처럼 차가운 결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더 이상의 의심도 미련도 없었다. 강민혁과 한소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악마들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악마들을 심판대에 세워야 할 의무가 있었다. 유진은 눈물을 닦고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이전에 없던 도끼로 번뜩이고 있었다. 연약했던 서유진은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죽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복수를 꿈꾸는 강인한 어머니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곧장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다. 강민혁 회장과 한소희가 만나는 오피스텔, 그곳에 도청 장치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박 교수의 뒷조사도 서둘러 주십시오. 그가 최근에
거액의 돈을 받은 내역이 있는지, 혹은 약점을 잡힐 만한 일이 있는지 샅샅이 뒤져주세요. 그녀의 요구는 단호하고 구체적이었다. 탐정은 잠시 침묵하더니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사모님, 만약 발각되기라도 하면 이라고 말했다. 유진은 그의 말을 잘랐다. 비용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2배, 3배라도 드릴 테니 무조건 성공시켜 주세요. 이건 제 딸의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비장함에 탐정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부터 유진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다. 대신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혁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그의 컴퓨터를 뒤지고 중요한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어두었다. 또한 집안 곳곳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하여 그의 통화 내용을 녹취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대담하고 정확했다. 마치 오랫동안 훈련받은 스파이처럼. 며칠 후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한소희의 오피스텔에 성공적으로 장비를 설치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박 교수에 대한 놀라운 사실도 함께 보고했다. 박 교수는 몇 년 전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할 뻔한 적이 있었는데 강민혁이 막대한 합의금을 대신 물어주고 사건을 덮어주었다는 것이다. 그 이후로 박 교수는 민혁에게 완전히 발목이 잡힌 신세가 되었다. 게다가 최근 그의 차명 계좌로 민혁의 회사로부터 거액의 돈이 흘러 들어간 정황도 포착되었다. 모든 증거들이 하나의 진실을 향해 모이고 있었다. 강민혁은 박 교수의 약점을 이용해 그를 자신의 범죄에 끌어들였고 돈으로 입을 막으며 하늘이를 해치는 일에 동참시킨 것이었다. 유진은 탐정이 보내온 자료들을 검토하며 치를 떨었다. 의사라는 자가, 생명을 구해야 할 자가 돈과 협박에 굴복하여 어린아이의 목숨을 해치는 일에 가담하다니. 인간의 탐욕과 비열함에 환멸이 느껴졌다. 이제 유진에게는 저들의 대화가 담긴 결정적인 증거만 손에 넣으면 되었다. 그녀는 매일 밤 탐정이 보내오는 감시 영상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영상 속에서 민혁과 소희는 역겨울 정도로 서로를 탐닉했다. 하지만 유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의 모든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새로 옮겨갈 집의 인테리어, 해외로 떠날 여행, 그리고 회사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할 방법 등.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침내 유진이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왔다. 그날따라 술에 취한 민혁은 한소희에게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하늘이 그 애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어. 박 교수 말로는 약을 더 강하게 써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 그의 말에 한소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다. 뭘 그렇게 꾸물거리는 거야. 그냥 한 번에 끝낼 수는 없어. 이러다가 우리가 먼저 지치겠어. 그 순간 유진은 숨을 멈췄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했다. 다음 순간 민혁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가 인간이 아님을 증명하는 선언과도 같았다. 바보 같은 소리 마. 갑자기 죽으면 당연히 의심받지. 서서히 원래 앓던 병이 악화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보여야 하는 거야. 그래야 보험금도 문제없이 나오고 아무도 날 의심하지 않지.
넌 그냥 가만히 있기나 해. 모든 건 다 내 계획대로 될 테니까. 모든 것이 녹화되고 있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저장했다. 드디어 악마의 꼬리를 잡았다. 이 영상만 있으면 강민혁을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서는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증거, 즉, 그가 직접 약물에 손을 대는 장면이나 박 교수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육성이 필요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무대는 저들의 안식처가 아닌 바로 이 집이 되어야 했다. 그녀는 이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덫을 놓고 사냥을 시작해야 했다. 그녀의 눈빛은 밤의 어둠보다 더 깊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길고 긴 싸움의 서막이 이제 막 끝났을 뿐이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될 터였다. 며칠 동안의 위태로운 평화는 한밤중에 비명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잠들어 있던 유진은 하늘이의 방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에 벌떡 일어났다. 아이의 몸은 활처럼 뻣뻣하게 굳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고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응급 버튼을 누르고 아이의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몸을 돌렸다. 머릿속에서는 남편과 한소희의 대화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맴돌았다.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어. 약을 더 강하게 써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 그들의 계획이 실행되고 있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하늘이는 JNH 건설이 후원하는 대학병원의 VIP 병동으로 긴급 이송되었다. 연락을 받은 박 교수가 허둥지둥 달려왔지만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아이의 상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뿐이었다. 유진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지만 지금은 그를 족칠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요구했다. 소아 중환자실 담당 의사 불러주세요. 지금 당장요. 그때 응급실의 문이 열리며 한 젊은 의사가 들어섰다. 훤칠한 키에 단정하게 정돈된 머리, 그리고 지적이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그의 의사 가운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지훈이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 그는 소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놀랍도록 침착했다. 그는 간호사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지시를 내리며 하늘이의 상태를 살폈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혼란스럽던 응급실의 공기가 정리되는 듯했다. 이지훈은 박 교수를 잠시 쳐다보았다. 병원 내에서 박 교수의 명성과 그 뒤에 강민혁 회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이지훈의 눈빛에는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나 아첨의 기사액이 전혀 없었다. 그는 오직 환자의 상태에만 집중했다. 환자 차트와 투약 기록 전체를 지금 바로 가져오세요. 그리고 최근 3개월간의 모든 검사 결과도 준비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있었다. 이지훈은 하늘이의 차트를 검토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기록은 온통 모순투성이었다. 투여되는 약물의 종류와 양은 일반적인 치료 지침을 한참 벗어나 있었고 검사 결과 수치는 약물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마치 누군가 정답을 정해놓고 억지로 과정을 꿰맞춘 듯한 인위적인 느낌마저 들었다. 특히 신경 안정제 계열의 특정 약물이 과다하게 처방된 것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밤늦게 연락을 받은 민혁이 병원에 도착했다. 그는 완벽하게 근심 어린 아버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유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하는 척했고 의료진에게는 호통을 쳤다. 대체 애를 어떻게 봤기에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든 겁니까? 이 병원이 대한민국 최고라더니 전부 사기꾼들만 모아놨나? 그의 분노는 슬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봐 두려워하는 자의 초조함처럼 보였다. 이지우는 그런 강민혁의 모습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그는 수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을 만나왔다. 진심 어린 고통과 가식적인 연기는 한눈에 구분할 수 있었다. 이지우는 민혁에게 다가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은 환자를 안정시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회장님, 소란을 피우시면 치료에 방해가 됩니다. 그의 말에 민혁은 잠시 기가 막힌다는 듯 그를 노려보았지만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이내 표정을 바꾸었다. 하늘이는 다행히 고비를 넘기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유진은 유리창 너머로 온갖 기계 장치에 둘러싸여 잠든 딸의 모습을 보며 만견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때 이지훈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따뜻한 음료가 담긴 종이컵을 건네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님께서 침착하게 초기 대응을 잘해주셔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중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낯선 이의 따뜻한 위로에 굳게 닫혀 있던 감정의 댐이 무너질 것만 같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다. 이지우는 그녀의 슬픔을 존중하며 잠시 기다려 주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다. 강하늘 환자의 상태에 대해 어머님과 따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의 진지한 표정에 유진은 직감적으로 그가 무언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음을 알아차렸다. 이지훈의 사무실은 작고 소박했지만 책장 가득한 전문 서적들이 그의 성실함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유진을 의자에 앉히고는 컴퓨터 모니터를 그녀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하늘이의 검사 결과 그래프가 여러 개 띄워져 있었다. 어머님,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제 개인적인 소견임을 먼저 밝힙니다.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니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신중하게 운을 뗐다. 그는 하늘이의 혈액 검사 결과를 가리켰다. 보시다시피 하늘이의 몸에서 특정 약물에 대한 내성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오랜 기간 동안 과다 복용을 해온 것처럼요. 하지만 박 교수님의 처방 기록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그는 이어서 다른 그래프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신장 기능이 서서히 손상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건 역시 기존의 지병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유진은 숨을 죽인 채 그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이지훈이 하는 말들은 그녀가 막연하게 품고 있던 의심들을 날카로운 의학적 근거로 뒷받침해주고 있었다. 이지훈은 잠시 말을 멈추고
유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실을 갈망하는 동료의 그것과 같았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님, 하늘이의 상태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이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치료를 방해하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적인 요인. 그가 선택한 신중한 단어 속에서 유진은 천둥 같은 진실을 들었다. 독살. 남편이 자신의 딸을 서서히 독살하고 있다는 끔찍한 진실. 유진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했다.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 그녀의 정신은 얼음처럼 차갑게 깨어났다. 드디어 자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을 만난 것이다.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입을 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만약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그녀의 질문에 이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눈앞에 연약해 보이는 여인이 상상 이상으로 강인하고 총명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진실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전사였다. 이지훈은 잠시 고민에 잠겼다. 이 일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자신의 의사 인생을 통째로 거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었다. 상대는 병원의 가장 큰 후원자인 강민혁 회장이었다. 박 교수 역시 학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권력을 쥐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의사로서의 양심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작은 아이와 필사적으로 딸을 지키려는 어머니를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는 결심을 굳혔다.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의 모발과 손톱을 채취해 정밀 독극물 검사를 의뢰하는 겁니다. 제넷이 축적된 약물 성분을 장기적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검사는 병원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박 교수나 병원 측에서 알게 되면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말은 유진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시료를 채취해서 선생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유진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딸을 구하고 악마들을 심판하겠다는 결의만이 불타고 있었다. 이지훈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깊은 신뢰를 느꼈다. 그는 작은 시료 보관 용기와 채취 방법을 적은 메모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들의 위험한 공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다음 날 유진은 민혁에게 하늘이의 상태가 안정되었으니 잠시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오겠다고 말했다. 민혁은 의심 없이 허락했다. 유진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하늘이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아이의 빗에서 머리카락 몇 올을 조심스럽게 수집하고 잠든 아이의 손톱을 아주 작게 잘라냈다. 시료를 이지훈이 준 용기에 담는 그녀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다시 병원으로 돌아온 유진은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에서 이지훈을 만나 시료를 건넸다.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이지훈은 용기를 소중하게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때까지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하셔야 합니다. 특히 박 교수를 자극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신신당부했다. 그날 이후 병원에서는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하늘이의 주치의는 여전히 박 교수였지만 실질적인 치료는 이지훈의 감독해 이루어졌다. 이지훈은 박 교수의 처방을 존중하는 척하면서도 교묘하게 약물의 종류와 양을 조절하여 하늘이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했다. 그는 박 교수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모든 기록을 완벽하게 조작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박 교수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이 젊은 의사가 눈엣 가시 같았지만 그에게는 강민혁이라는 뒷배가 있었다. 하지만 이지훈의 모든 처치는 의학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었고 무엇보다 하늘이의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되기 시작했다. 병원 내 다른 의사들과 간호사들도 이지훈의 능력에 감탄하며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박 교수는 점차 고립되어 갔다. 며칠 후 이지훈은 유진에게 조용히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유진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의 사무실로 따라 들어갔다. 이지훈은 검사 결과 보고서를 그녀 앞에 내밀었다. 보고서에는 유진이 알지 못하는 전문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마지막 결론 부분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시료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다량의 비소, 아르세닉 성분과 특정 신경 이완제 성분이 검출됨. 이는 장기간에 걸쳐 의도적으로 해당 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함. 비소, 옛날 사약에나 쓰이던 맨 맹독성 물질이었다. 유진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강민혁, 그 악마는 단순한 약물 과다 투여가 아니라 맹독을 이용해 자신의 딸을 서서히 죽여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지훈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어머님, 이 보고서만 있으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직은 안 됩니다. 이 보고서만으로는 부족해요. 강민혁이 박 교수를 시켜서 한 짓이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그들이 직접 범행을 자백하거나 현장을 덮치지 않는 한 그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갈 겁니다. 그녀의 냉철한 판단력에 이지훈은 다시 한번 놀랐다. 그녀는 복수심에 눈이 멀어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완벽한 승리를 위해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유진이 말을 이었다. 이제부터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하늘이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 증거를 잘 보관해 주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지훈은 그녀의 비장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정의로운 싸움의 동지가 되기로 결심했다. 유진은 검사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둔 뒤 원본을 이지훈에게 맡기고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악마의 심장을 꿰뚫을 가장 날카로운 창이 들려 있었다. 하늘이가 퇴원하던 날 병원 문을 나서는 유진의 마음은 천근만은 무거웠다. 이지훈 박사의 보호 아래 있던 안전한 요새를 떠나 적의 심장부인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민혁은 기자들 앞에서 기적적으로 회복한 딸을 되찾은 비통한 아버지를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다. 그의 품에 안겨 집으로 향하는 내내 유진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로 끌려가는 병사의 심정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집에 돌아온 첫날 밤, 유진은 계획의 첫 단계를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민혁에게 최근 강남 일대에서 고급 빌라를 노린 절도 사건이 잦다는 뉴스를 보여주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여보, 하늘이도 이제 막 퇴원했는데 집에 보안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민혁은 귀찮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아내의 나약한 불안감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유진이 미리 섭외해둔 보안 전문가가 집을 방문했다. 그는 탐정이 소개해준 사람으로 전직 국정원 요원 출신의 유능한 인재였다. 그는 민혁 앞에서 최첨단 보안 시스템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며 그의 의심을 피했다. 그리고 민혁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유진이 지정한 장소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신속하게 설치했다. 하늘이의 방, 거실의 액자 뒤, 그리고 약을 보관하는 주방 찬장이었다. 이제 집 안의 모든 것은 그녀의 눈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유진은 보안 태블릿을 통해 실시간으로 집 안의 상황을 감시할 수 있었다. 밤이 되면 그녀는 하늘이를 재운 뒤 자신의 드레스룸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 태블릿을 켰다. 화면 속에서 남편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닌 낯선 침입자처럼 움직였다. 그의 모든 행동, 모든 통화가 그녀의 감시망에 포착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약이었다. 이지우는 퇴원 전 유진에게 박 교수가 처방한 독극물과 똑같이 생긴 비타민제를 건네주었다. 캡슐의 색깔과 크기, 심지어 표면에 새겨진 미세한 기호까지 완벽하게 복제한 것이었다. 유진은 매일 아침 민혁이 출근하고 난 뒤 주방 찬장에 놓인 약병을 열어 내용물을 바꿔치기 했다. 독이 든 약은 따로 밀봉하여 증거로 보관했다. 심장이 터질 듯 떨렸지만 그녀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다. 유진은 하늘이에게 약을 먹일 때마다 그것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바꾼 안전한 비타민제라는 것을 되새기며 안도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늘이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다. 독극물의 공급이 끊기자 아이의 몸이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늘이의 얼굴에 혈색이 돌고 웃음이 많아지자 유진은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하늘이의 호전은 민혁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애 상태가 왜 저렇게 좋아지는 거지? 박 교수는 분명히 상태가 악화될 거라고 했는데 그는 유진을 의심하는 듯한 눈초리로 쳐다보며 물었다. 당신, 내가 시킨 대로 약은 꼬박꼬박 챙겨 먹이는 거 맞아? 유진은 심장이 철렁했지만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럼요. 하루도 빼놓지 않았어요. 하늘이가 잘 이겨내고 있나 봐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녀의 순진한 얼굴에 민혁은 잠시 의심을 거두는 듯했다. 하지만 그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며칠 뒤 그는 직접 약을 챙기겠다며 나섰다. 유진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가 약병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이 발각될 수도 있었다. 그때 유진은 일부러 물잔을 엎질러 민혁의 바지를 흠뻑 적셨다. 그가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난 사이 유진은 재빨리 소매에 숨겨두었던 비타민제 캡슐 하나를 꺼내 하늘이의 입에 넣어주고 물을 마시게 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이런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매일 반복되었다. 유진의 신경은 극한까지 날카로워졌고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오직 카메라 화면을 들여다보며 증거를 찾는 일에만 몰두했다. 민혁의 통화는 대부분 한소희나 박 교수와의 것이었다. 그는 점점 더 조급해하며 그들을 닥달했다. 대체 뭐가 문제야? 왜 효과가 없는 거냐고. 이러다간 보험금은커녕 의심만 사게 생겼어. 유진은 그의 모든 통화를 녹음했다. 목소리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의 초조함과 범죄 계획의 윤곽을 드러내기에는 충분했다. 그녀는 모든 증거 파일에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고 여러 개의 저장 장치에 백업하며 치밀하게 관리했다. 그녀의 드레스룸은 이제 단순한 옷방이 아니라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기 위한 비밀스러운 전쟁 지휘 본부가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침내 유진이 기다리던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그날따라 민혁은 늦게까지 서재에서 무언가를 하더니 새벽녘이 되어서야 조용히 방에서 나왔다. 유진은 잠든 척 숨을 죽이고 그의 동태를 살폈다. 그는 곧장 주방으로 향했다. 유진은 즉시 태블릿을 켜 주방에 설치된 카메라 화면을 주시했다. 화면 속에서 민혁은 약병을 꺼내 들고 있었다. 그는 약병의 내용물을 손바닥에 쏟아 유심히 살폈다. 유진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가 약이 바뀐 것을 눈치챈 것일까 하지만 민혁은 이내 약을 다시 병에 담고는 품속에서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냈다. 그가 병의 마개를 열자 화면 너머로도 느껴질 만큼 섬뜩한 기운이 흘렀다. 그는 유리병 속에 투명한 액체를 주사기에 조심스럽게 옮겨 담았다. 비소 원액일 것이 틀림없었다. 민혁은 주사기를 들고 하늘이의 방으로 향했다. 유진은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녀는 이불을 박차고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다. 지금 나가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녀는 이지훈 박사를 믿어야 했다. 퇴원 전 이지훈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하늘이의 링거백 속 내용물을 모두 인체에 무해한 포도당 용액으로 교체해 두었다. 민혁이 주입할 독극물은 아이의 몸에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링거백 안에서 희석될 것이었다. 카메라 화면 속에서 민혁은 잠든 하늘이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잠시 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는 기계적인 냉정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는 익숙한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고 링거 줄에 고무마개에 주사기 바늘을 꽂았다. 투명한 액체가 링거백 안으로 주입되는 장면이 카메라에 선명하게 포착되었다. 범행을 마친 민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방을 나섰다. 유진은 그가 침실로 돌아와 잠자리에 드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저장했다. 게임 끝났어. 강민혁. 그녀는 속으로 뇌까렸다. 이것은
그의 범죄를 입증할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그의 손으로 직접 딸의 링거에 독을 주입하는 장면. 그 어떤 변호사도 이것을 변호할 수는 없을 터였다. 유진은 밤새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몇 번이고 영상을 돌려보았다. 남편의 잔혹한 얼굴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한편으로는 드디어 해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곧장 이지훈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증거 확보,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는 길고 험난했던 싸움의 승리를 예고하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다. 밤사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민혁은 아무것도 모른 채 신문을 보고 있었다. 유진은 그런 그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마음껏 즐겨도 당신이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아침 식사가 될 테니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정의의 칼이 들려 있었고 악마의 목을 벨 시간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자마자 유진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지훈에게 오늘 오전 정기 검진을 부탁드립니다. 아이의 수액 교체가 필요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약속된 신호였다. 그녀는 어젯밤 민혁이 독극물을 주입한 링거백을 그가 눈치채기 전에 안전하게 확보해야만 했다. 민혁이 일어나기 전 모든 것이 끝나야 했다. 오전 9시 약속대로 이지훈이 왕진 가방을 들고 집을 방문했다. 그는 유진의 계획을 미리 전해 듣고 박 교수에게는 하늘이의 회복 상태를 정밀하게 점검하고 회장님께 직접 보고 드리기 위함이라고 둘러대었다. 민혁은 자신의 범죄를 감춰줄 방패막이인 박 교수의 직속 후배 의사를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감시하러 온 것이라 착각하고 만족스러워하는 눈치였다. 이지훈은 능숙하게 하늘이를 진찰하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링거 스탠드로 다가갔다. 유진은 민혁의 시선을 끌기 위해 그에게 다과를 대접하며 회사 일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민혁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이지훈은 재빠르게 독극물이 든 링거백을 떼어내 왕진 가방 깊숙이 넣고 미리 준비해온 새로운 포도당 수액으로 교체했다. 모든 과정은 10초도 차에 걸리지 않았다.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이대로라면 곧 링거 없이도 생활할 수 있겠습니다. 이지훈은 민혁을 향해 웃으며 말했다. 그의 태연한 연기에 민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하늘이의 호전이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지훈은 짧은 진찰을 마친 뒤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다. 그의 가방 안에는 강민혁의 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물리적 증거가 담겨 있었다. 이지훈은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자신이 신뢰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선배를 찾아갔다. 그는 공식적인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개인적인 부탁이라며 링거백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병원 시스템을 통해 의뢰할 경우 어떤 식으로든 정보가 새어나가 강민혁의 귀에 들어갈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이제 유진은 다음 목표로 시선을 돌렸다.
바로 돈 문제였다. 남편의 살인 미수 동기를 명확히 하고 그의 사회적 생명까지 완전히 끊어놓기 위해서는 그가 저지른 금융범죄를 파헤쳐야 했다. 유진은 탐정에게 연락해 그동안 자신이 민혁의 서재에서 몰래 촬영해둔 각종 회사 내부 자료와 재무 서류들을 전송했다. 거기에는 민혁이 따로 관리하는 듯한 의심스러운 계좌번호와 페이퍼 컴퍼니로 보이는 이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탐정은 유진이 보내온 자료의 가치를 즉시 알아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뒷조사가 아니라 거대 기업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핵심적인 단서였다. 그는 최고의 회계 분석 전문가와 화이트 해커로 구성된 팀을 꾸려 본격적인 자금 추적에 착수했다. 유진은 자신의 비상금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자였다. 며칠간 집안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민혁은 하늘이의 상태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것에 대해 박 교수를 닥달하면서도 유진 앞에서는 인자한 아버지 행세를 멈추지 않았다. 유진 역시 그런 그의 위선을 묵묵히 받아주며 순종적인 아내를 연기했다. 그녀는 이제 그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역겹지도 두렵지도 않았다. 그는 이미 유진의 마음 속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곧 처리해야 할 문제일 뿐이었다. 탐정의 보고는 예상보다 빨리 도착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강민혁은 지난 몇 년간 유령 회사를 통해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다. 그 돈은 대부분 한소희 명의의 부동산과 해외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이 함께할 새로운 삶을 위한 자금이었다. 심지어 하늘이의 치료비로 지출된다고 알려진 병원비의 상당 부분도 부풀려져 그의 주머니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다. 하늘이가 희귀병 진단을 받은 직후 강민혁은 딸의 이름으로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사망 시 보험금 수령인은 유일하게 부부 강민혁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보험 서류에 찍힌 그의 서명은 괴물의 낙인처럼 선명했다. 그는 처음부터 딸을 살릴 생각이 없었다. 아이의 고통과 죽음은 그에게 돈과 새로운 삶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모든 증거는 명백했다. 살인의 동기는 돈이었고 공범은 한소희와 박 교수였다. 유진은 탐정이 보내온 보고서를 읽으며 차갑게 웃었다. 강민혁은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겠지만 실은 거대한 거미줄의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온 파리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거미줄을 친 것은 바로 그가 가장 무시하고 멸시했던 아내 서유진이었다. 바로 그때 이지훈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수액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다. 유진은 병원으로 향했다. 이지훈의 사무실에서 마주한 분석 보고서는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인간적인 미련마저 완전히 파괴해버렸다. 보고서에는 치사량에 해당하는 다량의 비소 및 미확인 화학 성분 검출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미확인 화학 성분은 박 교수가 특별히 제조한 추적을 피하기 위한 혼합물일 가능성이 높았다. 유진은 보고서를 든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모든 무기는 준비되었다.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 독극물이 든 링거백에 대한 과학적 분석 보고서,
그의 횡령과 배임을 증명하는 회계 자료, 그리고 살인의 동기가 된 생명보험 증서까지. 이 정도면 그 어떤 변호사도 그를 변호할 수 없을 터였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무기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전장을 설계하는 일뿐이었다. 유진은 이지훈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지훈은 그녀를 만류하며 말했다. 제가 한 일은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어머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신뢰와 걱정이 함께 담겨 있었다. 유진은 결심을 굳힌 얼굴로 대답했다. 단순히 법의 심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겁니다. 그의 명예, 그의 부, 그를 따르던 사람들, 그리고 그가 쌓아 올린 위선적인 제국까지. 그가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강철과도 같았다. 이지훈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연약한 여인이 아닌 거대한 성을 함락시키기 직전의 장군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결정을 지지할 뿐이었다. 유진은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병원을 나섰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마지막 전투를 위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자신의 드레스룸에 앉아 모든 증거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다. 컴퓨터 화면에는 3개의 폴더가 있었다. 첫 번째 폴더 악마의 얼굴에는 민혁의 범행 영상과 통화 녹취 파일이, 두 번째 폴더 탐욕의 증거에는 횡령 자료와 보험 서류가, 세 번째 폴더 정의의 칼날에는 독극물 분석 보고서와 박 교수의 비리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유진은 달력을 바라보았다. 일주일 뒤는 JNH 건설의 창립 2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다.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과 기자들이 모이는 강민혁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날이 될 터였다. 유진은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날 그곳이 강민혁의 제국이 무너지고 그의 무덤이 될 장소였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JNH 건설 창립 2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기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 유진은 그 시간을 1분 1초도 헛되이 쓰지 않았다. 그녀는 파티의 주최자로서 모든 준비 과정을 직접 챙겼다. 호텔 연회장 선정부터 초대 손님 명단 확인, 행사 프로그램 구성까지.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민혁은 아내의 갑작스러운 열정에 의아해하면서도 자신의 성공을 빛내기 위한 노력이라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유진은 자신의 역할에 철저히 몰입했다. 그녀는 민혁에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헌신적인 아내처럼 보였다. 여보, 당신의 빛나는 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어요. 이 파티는 JNH 건설의 역사가 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위대한 업적을 모두에게 알리는 자리가 되어야 해요. 그녀의 달콤한 속삭임에 민혁의 자존감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그는 유진을 자신의
트로피처럼 여기며 흡족해 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 유진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탐정을 통해 행사장에 음향 및 영상 시스템을 담당하는 업체에 자신의 사람을 심었다. 파티 당일 모든 스크린과 스피커는 그녀의 통제해 놓일 것이었다. 또한 그녀는 초대 손님 명단을 교묘하게 수정했다. 민혁의 비자금과 관련된 기업의 대표들, 부패한 정관계 인사들은 물론 가장 날카로운 펜을 가진 사회부 기자들과 평판이 좋은 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특별히 초대했다. 그녀는 이지훈에게도 조용히 연락을 취했다. 파티 당일 하늘이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질 수 있으니 근처에서 대기해달라는 것이었다. 물론 이것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보험이자 이지훈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기 위한 구실이었다. 또한 그녀는 탐정에게 모든 증거 자료의 사본을 검찰 내부에 있는 믿을 만한 라인에 익명으로 제보하도록 지시했다.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검찰이 바로 사건을 넘겨받아 강민혁에게 탈출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함이었다. 마침내 파티 당일이 되었다. 서울 최고의 호텔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의 상류층 인사들로 가득 찼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은 샴페인을 마시며 거짓된 미소와 찬사를 주고받았다. 유진은 눈부신 보석으로 장식된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민혁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파티의 여주인으로서 완벽한 미소와 품위를 유지하며 모든 손님들을 맞았다. 아무도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 뒤에 얼마나 무서운 칼날이 숨겨져 있는지 알지 못했다. 민혁은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모두가 그의 성공을 칭송했고 그의 권력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그는 유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봐, 서유진. 이게 바로 내가 만든 세상이야. 당신은 그저 이 성의 안주인으로 평생 편안하게 살기만 하면 돼. 유진은 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었다. 그 미소의 의미를 민혁은 알지 못했다. 파티장 한쪽 구석에서 한소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다른 기업의 파트너 자격으로 파티에 참석했다. 그녀는 민혁의 옆자리가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질투심에 불탔지만 곧 저 자리가 자신의 차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표정을 풀었다. 그녀는 유진을 한심하고 연약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곧 쫓겨날 운명도 모른 채 웃고 있는 어리석은 여자라고. 행사의 하이라이트, 강민혁 회장의 기념사가 시작되었다. 그는 무대에 올라 조명을 받으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JNH 건설의 눈부신 성공 신화를 이야기했고 자신의 비전과 리더십을 과시했다. 그의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는 객석에 앉은 유진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저의 사랑하는 아내 서유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내조가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박수 갈채가 쏟아졌다. 사회자는 감동적인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유진을 무대 위로 초대했다. 회장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의미에서 사모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민혁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곧 아내의 입에서 나올 달콤한 찬사를 기대하고 있었다. 유진은 우아한 걸음으로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객석을 둘러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 그들의 탐욕과 위선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녀는 무대 아래서 자신을 경멸하듯 쳐다보는 한소희와 눈이 마주쳤다. 유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맑았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남편, 강민혁 회장님, 당신의 20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녀는 민혁을 향해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사람들은 당신을 위대한 건설자라고 부릅니다. 거대한 빌딩과 다리를 세우고 도시의 지도를 바꾸는 사람이라고요. 맞습니다. 당신은 정말 많은 것을 쌓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화려한 성을 쌓는 동안 당신의 등 뒤에서 무너져 내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어느새 얼음처럼 차가워져 있었다. 장내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민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유진에게 눈짓을 보내며 그만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유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객석을 향해 몸을 돌렸다. 여러분은 지금 성공한 사업가이자 자상한 남편, 그리고 아픈 딸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위대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얼굴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환하게 빛을 발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J&H 건설의 화려한 홍보 영상이 아니었다. 어둡고 흐릿한, 저구에선 카메라로 촬영된 듯한 영상이었다. 그곳은 낯익은 공간, 바로 하늘이의 병실이었다. 스크린 속에서 한 남자가 어둠 속을 가르며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남자는 잠든 아이의 링거 줄에 익숙하게 주사기를 꽂아 넣었다. 카메라의 각도는 그의 얼굴을 정확하게 비추고 있었다. 연회장 곳곳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 남자는 바로 조금 전까지 무대 위에서 위대한 성공을 연설하던 J&H 건설의 회장 강민혁이었다. 민혁은 자신의 얼굴이 스크린에 대문짝만하게 나오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어떻게, 대체 어떻게? 그는 필사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그의 뇌는 작동을 멈췄다. 영상은 계속해서 재생되었다. 며칠에 걸쳐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그가 약병을 만지고 약을 바꾸고 링거에 무언가를 주입하는 모든 장면들이 편집되어 연이어 상영되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방금 전까지 그를 칭송하던 사람들의 얼굴은 이제 경멸과 혐오로 일그러져 있었다. 한소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덮쳤다. 유진은 스크린을 등지고 얼어붙은 민혁을 향해 마지막 말을 건넸다.
당신이 쌓아올린 성은 여기까지야. 강민혁, 이제 당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바로 그 순간 연회장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경찰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수갑이 들려 있었다. 모든 것은 유진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영상이 멈추고 연회장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을 깬 것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와 사람들의 경악에 찬 비명이었다. 화려했던 파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들이닥친 수사관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 차가운 목소리로 강민혁의 권리를 고지했다. 강민혁 씨, 당신을 살인미수 및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민혁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릴 뿐이었다.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그의 손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가 평생 쌓아 올린 제국은 먼지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와 경멸 어린 시선들 사이를 지나 초라하게 연회장 밖으로 끌려 나갔다. 수사관들은 곧바로 객석에 있던 한 소희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사색이 된 채 벌벌 떨고 있었다. 그녀는 체포하려는 수사관의 손길을 뿌리치며 발악했다. 난 아무것도 몰라요. 저 사람이 시켜서 한 짓이란 말이에요. 난 피해자라고요. 하지만 그녀의 히스테릭한 외침은 아무런 동정도 얻지 못했다. 그녀 역시 공범 혐의로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 나갔다. 그녀의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이 그 순간만큼은 초라해 보였다. 유진은 무대 위에서 그 모든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복수가 끝났다는 후련함보다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안도감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한 검사가 그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다. 서유진 씨, 참고인 조사를 위해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유진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을 따라 혼란의 현장을 빠져나왔다. 다음 날,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악마 회장 강민혁 사건으로 도배되었다. 존경받는 기업가가 자신의 딸을 독살하려 한 엽기적인 범죄 행각은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다. JNH 건설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고 투자자들과 협력업체들은 순식간에 등을 돌렸다. 강민혁이 평생을 바쳐 세운 모래성은 단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붕괴했다. 검찰 조사는 유진이 제공한 완벽한 증거 자료 덕분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유진은 검사 앞에서 몇 시간에 걸쳐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모든 사실을 진술했다. 그녀는 감정적인 호소 대신 영상과 녹취, 각종 서류와 분석 보고서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로 말했다. 그녀의 냉철하고 지적인 모습에 베테랑 검사마저 혀를 내둘렀다. 궁지에 몰린 강민혁과 한소희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추악한 진실 게임을 벌였다. 민혁은 한소희가 돈을 노리고 자신을 유혹하고 조종했다고 주장했고, 한소희는 민혁이 자신을 가스라이팅하며 범죄에 가담시켰다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그들의 비겁한 변명은 유진이 제시한 증거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곧이어 박 교수도 병원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그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이 링거백 분석 보고서와 그의 차명 계좌, 거래 내역을 들이밀자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는 강민혁이 자신의 과거, 의료사고, 약점을 쥐고 협박했으며 거액의 돈으로 자신을 매수했다고 실토했다. 그의 자백으로 강민혁의 범죄의 혐의는 더욱 명백해졌다. 사건의 폭풍이 대한민국을 휩쓰는 동안 유진은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끊고 자신과 딸을 보호하는 데만 집중했다. 기자들이 집과 병원 앞에 진을 쳤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지훈이 그녀를 위해 병원 내에 안전한 비밀 공간을 마련해 주었고 하늘이는 그곳에서 안정을 취하며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었다. 그는 묵묵히 유진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방패가 되어 주었다. 어느 날 이지훈은 유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십니까? 혼자서 너무 많은 짐을 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괜찮아져야죠. 하늘이를 위해서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지훈을 향해 돌아보며 말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전 아마 이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감사에 이지훈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어머님의 용기가 해내신 일입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사탕 하나를 꺼내 건넸다. 하늘이가 오늘 처음으로 혼자서 걸었습니다. 이건 하늘이가 있는 어머님께 드리는 상입니다. 유진은 사탕을 받아들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길고 긴 싸움이 끝난 뒤에 찾아온 너무나도 달콤한 눈물이었다. 몇 달 뒤 세기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법정은 매일같이 방청객과 기자들로 가득 찼다. 강민혁은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보려 애썼다. 그의 변호사들은 유진이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함정을 판 것이라며 부부간의 치정극으로 몰고 가려 했다. 하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유진은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는 증인석에 서서 피고석에 앉은 민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 사람이 제 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저 영상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것은 치정극이 아니라 한 아버지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자식을 버린 용서받을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는 법정 전체를 압도했다. 배심원들과 판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 것이 보였다. 재판은 유진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강민혁은 살인미수, 횡령,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한소희와 박 교수 역시 각각 징역 15년과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봉이 내리쳐지는 순간 유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유진은 가장 먼저 하늘이가 있는 병실로 향했다. 어느새 훌쩍 자란 아이는 창가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이는 더 이상 병색이 완연한 창백한 얼굴이 아니었다. 건강하게 혈색이 도는 볼, 그리고 맑게 빛나는 눈동자. 유진은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다가갔다. 하늘아, 뭐 그려? 하늘이는 엄마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엄마랑 나랑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소풍 가는 거. 아이가 그린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푸른 잔디밭 위에서 웃고 있었다. 유진은 그림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녀는 딸을 꼭 껴안았다. 아이의 작지만 따뜻한 천이 그녀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미래, 바로 하늘이가 있었으니까. 이제 그녀의 인생, 이 막은 오직 딸과 자신을 위한 행복으로 채워질 터였다.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강민혁의 이름은 세상에서 거의 잊혔다. 그는 차가운 교도소 독방에서 무기징역수라는 이름으로 죗값을 치르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JNH 건설은 공중분해되었고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했던 그의 이름 앞에는 희대의 악마라는 끔찍한 수식어만이 영원히 따라다니게 되었다. 한소희와 박 교수 역시 각자의 감옥에서 긴 형기를 보내고 있었다. 유진은 더 이상 강남의 펜트하우스에 살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처분하고 경기도의 한적한 전원주택으로 이사했다. 집 앞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지었다. 그녀는 JNH 건설의 붕괴 과정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남은 자산을 확보했고 그 돈으로 희귀병을 앓는 아이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다른 아이들을 위한 희망으로 바꾸어 놓았다. 가장 큰 변화는 하늘이에게 찾아왔다. 꾸준한 치료와 엄마의 지극한 사랑 속에서 아이는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았다. 이제 하늘이는 더 이상 병실 침대에 누워 있는 창백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동네 초등학교에 입학해 친구들을 사귀었고 주말이면 정원에서 흙을 만지며 마음껏 뛰어놀았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유진의 삶을 채우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곁에는 언제나 이지훈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하늘이의 주치의가 아니었지만 그들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다. 그는 주말마다 유진의 집을 찾아와 하늘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함께 정원을 가꾸고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고 어려운 숙제를 도와주기도 했다. 그의 존재는 부재했던 아버지의 빈자리를 자연스럽게 채워주었다. 유진과 이지훈의 관계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변화했다. 지옥 같은 시간을 함께 견뎌낸 동지애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는 어느새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발전해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 중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열정이 아니라 상처 입은 서로를 보듬고 치유하는 잔잔한 강물과도 같았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 세 사람은 함께 근처 공원으로 소풍을 갔다. 유진은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을 펼쳤고 하늘이는 신이 나서 잔디밭을 뛰어다녔다. 이지우는 그런 하늘이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유진의 곁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유진 씨.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지난 2년 동안 당신과 하늘이 곁에 있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이 가진 치유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요. 그는 유진의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이제 당신의 과거가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럴 자격을 주시겠습니까? 그의 고백에는 화려한 미사여구나 거창한 약속이 없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지난 날의 상처 때문에 다시는 누군가를 온전히 믿고 사랑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지훈의 변함없는 성실함과 따뜻함은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서서히 녹여주었다. 유진은 대답 대신 잡고 있던 그의 손을 마주 꽉 잡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다. 멀리서 잠자리채를 들고 달려오던 하늘이가 그 모습을 보고 환하게 소리쳤다. 엄마, 의사 선생님 두 사람,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아이의 순진한 외침에 유진과 이지우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푸른 가을 하늘 아래 따스하게 퍼져나갔다. 몇 달 후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결혼식은 유진의 집 정원에서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하여 소박하게 치러졌다. 유진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하늘이의 손을 잡고 입장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짓고 있는 이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건네받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사랑합니다. 서유진, 평생 당신과 하늘이를 지켜주겠습니다. 그날 밤 잠든 하늘이의 모습을 확인하고 나온 두 사람은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그들을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었다. 유진은 이지훈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문득 과거에 끔찍했던 밤들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평화와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욱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행복해요. 유진이 조용히 속삭였다. 이지훈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대답했다. 나도 행복합니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그들은 마침내 빛나는 아침을 맞이했다. 낡은 상처 위에 새살이 돋아나고 절망의 폐허 위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났다. 그들의 앞에는 이제 함께 만들어갈 따뜻하고 눈부신 날들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유진의 길고 길었던 전쟁은 끝났고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